저에게 부동산 임장은 소풍이자 여행입니다. 2020년 2월 저는 부동산 경매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꽁꽁 얼어있던 얼음들이 촉촉한 물로 바뀌어가는 따뜻했던 날로 생각되네요. 첫 임장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부동산 경매 투자를 해보겠다고 서울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부동산들을 마치 백화점 옷 고르듯 봤었어요. 우리가 옷을 살 때 다양한 것들을 따지잖아요. 사이즈가 맞는지, 가격은 비싸지 않은지, 입었을 때 예쁜지 등 부동산 투자도 비슷하더라고요. 나에게 사이즈가 맞는 물건인지, 가격은 비싸지 않은지, 수익률은 매력적인지 등 하나하나 따져보게 되는데요. 그 과정이 저는 정말 재밌더라고요. 특히나 임장을 가게 되면 그 지역 동네 상권을 구경하게 되잖아요. 가다가 보면 맛있는 음식들이 길가에 있기도 하고 맛집들이 있기도 하고요. 또 향과 맛이 좋은 카페가 있어서 데이트하기에도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저는 맛집 탐방하듯 그 지역에 여행 가듯 임장을 즐겼습니다. 부동산이 한 채가 되고 두 채가 되니 그때부터는 전 여친이 함께 따라 나서더라고요. 그렇게 즐겁게 데이트도 할 겸 부동산 투어를 했어요. 시간이 어찌나 빠른지 어느덧 5년이 지난 2024년 2월이 되었습니다. 불인이었던 저도 어느 정도는 부동산에 눈을 뜨게 되었고 주택수도 5채가 되었어요. 2022년에는 우리가 살 집도 매입을 했습니다. 실거주 집은 확실히 목돈이 어느 정도 들어갔고 그로 인해 저는 투자를 잠정 중단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다시 투자금 모으기에 돌입했죠. 투자금을 모으면서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1년 반이 지났을까요? 부동산 경매 투자 다시 시작해보자 라는 마음이 생겼고 2023년 12월부터 미친듯이 임장을 하고 법원에 입찰하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생각보다 좋지 못했어요. 총 8번을 입찰했지만 모두 폐차례 고배를 마셨고 전 9번째 입찰에 도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빌라 임장을 떠났어요. 제가 봤던 물건은 서울 수유동에 있는 반지하 빌라였습니다. 앞으로 3일 뒤 경매 입찰일이었기에 저는 꼼꼼히 이것저것 살폈습니다. 특히 반지하 물건은 누수, 역류, 곰팡이 등에 조금 더 취약할 수 있어서 눈에 불을 켜고 봤네요. 제가 특히 구축 빌라를 임장할 때 체크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투자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은 반드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지하철, 마을 버스 등과의 접근성을 체크해 봅니다. 제가 물건을 볼 때 가장 먼저 체크하는 부분이에요. 지하철역과 도보 최소 15분 이내로 갈 수 있는지를 봅니다. 역과의 접근성이 좋다면 수요적인 측면에서 확실히 메리트가 있는데요. 만약 지하철과 거리가 조금 있다면 마을버스가 주변에 있는지 체크해 보세요. 요즘엔 환승체계가 잘 되어 있어서 마을버스만 가깝다면 베스트는 아니지만 나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건물 외관의 금간 부분은 없는지 체크해 보세요. 외부 벽에 손상이 있으면 비가 내릴 때 내부로 물이 스며들 수 있습니다. 결국 벽이 젖거나 바닥이 습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반지하를 투자할 때는 이 부분을 꼭 잘 체크하세요. 세 번째로는 우편함과 가스, 수도, 전기 계량기 확인이에요. 우편함에 우편물이 가득하다면 집에 사람이 거주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으로 확정 짓기 어렵다면 가스 계량기를 확인해 보세요. 보통 배관과 90도로 밸브가 꺾여 있다면 가스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전기, 수도 계량기의 눈금이 다른 집들과 달리 현저히 낮거나 움직임의 변화가 없다면 사람이 없을 가능성도 큽니다. 네 번째로 건물 외부 바닥에 금간 부분은 없는지 체크해 보세요. 2번과 마찬가지로 바닥에 금이 가 있을 경우 그 틈을 타고 내부로 물이 새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반지하 물건은 특히 유의를 해야겠죠. 다섯 번째는 내부 계단 및 복도는 깔끔한지 체크해 봅니다. 빌라 관리 상태를 체크해 보는 거예요. 얼마나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내부 벽이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파악해 보세요. 공용 부분에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빌라가 내부 관리 또한 어느 정도 잘 되어 있을 확률도 큽니다. 그리고 건물의 가치적인 측면에도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 꼭 체크해 보세요. 여섯 번째는 옥상의 방수 처리는 잘 되어 있는지 체크해 보세요. 옥상에 방수가 되어 있지 않으면 5층 빌라의 경우 누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누수가 발생했을 때 5층에서 가격을 모두 부담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하지만 빌라 전체가 사용하는 공용 부분이기 때문에 전 세대가 돈을 함께 모아서 보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 이 부분도 잘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곱 번째, 샤시 수리는 잘 되어 있는지 체크해 보세요. 빌라 외부에 샤시가 최근 교체한 흔적이 보인다면 내부가 함께 수리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빗물바지 교체도 마찬가지고요. 외부 수리가 내부 수리 상태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매 물건의 집안 상태인데요. 채무자가 거주 중인 경매 물건의 경우에는 내부 확인이 어려울 수 있어요. 이때 윗집 또는 아랫집, 옆집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집 구조를 가늠해 볼 수 있는데요. 저희 경우 윗집에 들러서 현재 아랫집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크게는 이렇게 저는 경매 투자를 할 때 체크를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지하철, 마을버스 등과의 접근성 체크, 건물 외관에 금간 부분이 없는지 체크,
우편함, 가스, 수도, 전기 계량기 확인, 건물 외부 바닥에 금간 부분은 없는지 체크, 내부 계단 및 복도는 깔끔한지 체크, 옥상에 방수 처리는 잘 되어 있는지 체크, 마지막으로 샤시 수리가 잘 되어 있는지 체크해봅니다. 임장은 이렇게 마무리되었어요. 마치 초등학교 때 떠났던 소풍처럼 뭔가 가슴이 몽글몽글했습니다. 투자할 집도 보고 주변 맛집을 찾아서 국밥도 한 그릇 먹으며 시간을 보냈네요.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 부동산 투자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던 시간이었어요. 이 물건은 꼭 내 집으로 만들고 싶다 라는 생각을 마음에 품은 채 집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기다리던 입찰 당일이 되었어요. 제가 써낸 금액은 분명 2등이었어요. 그런데 9번째 입찰일이었어요. 오늘은 여유롭게 출발해보자 생각하고 조금 더 빨리 운전대를 잡았어요. 입찰 장소는 서울 북부지방법원. 제가 3호점을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낙찰받고 약 3년 만에 찾은 북부지방법원이었네요. 감회가 새로웠어요. 뭔가 그때 기운이 내 몸을 감싸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신기했어요. 일찍 출발하니까 확실히 여유롭게 도착을 했습니다. 2년 전 느꼈던 그 법원의 향기를 다시 한번 느끼며 경매 법정으로 들어갔어요. 그렇게 차분히 기일 입찰표를 작성하고 침착하게 제출까지 완료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이 진정되지 않더라고요. 안절부절 오줌 참는 사람 마냥 발을 동동 구르며 시간이 흐르기만 기다렸습니다. 경매 입찰할 때는 기일 입찰표를 아주 잘 작성해야 하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실수하고 돈을 날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기본 인적 사항들을 모두 작성한 뒤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입찰 가격과 보증 금액을 실수하지 않아야 해요. 특히 입찰 가격에서 7천만 원짜리를 7억으로 쓴다든지 1억 1천만 원짜리를 11억으로 쓰면 난리가 나는 거죠. 앞자리 금액을 잘못 확인하고 적는 순간 그대로 그 가격이 낙찰로 되어버려요. 그렇기에 꼭 금액 단위를 체크한 뒤 작성하세요. 몇 번이고 다시 확인해 보시고요. 은근 실수를 많이 해서 몇천 단위의 보증금을 그냥 날리는 경우가 있어요. 또 기일 입찰표 작성을 완료하면 보증금 봉투에 입찰금을 넣고요. 인란이 표시되어 있는 곳에 모두 도장을 찍어주세요. 그런데 입찰 봉투에 넣으면 끝입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간단하죠? 드디어 제가 입찰한 물건이 게시되었어요. 입찰자 수가 많으면 5명 정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입찰자 수가 총 13명. 와, 이렇게나 많이 들어온다고? 지금까지 기대했던 마음이 한순간에 팍 식더라고요. 13명이라는 숫자는 제 희망을 짓밟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반쯤 포기 상태로 기다렸어요. 경매 집행관이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합니다. 땡땡땡씨, 앞으로 잠시 나와보세요. 서류 한 장을 제출 안 하셨는데 없으신 거죠? 그러자 한 분이 부랴부랴 나가더니 서류를 찾기 시작하네요. 수많은 파일이 들어있는 큰 가방을 정신없이 뒤져보기 시작했어요. 매번 이런 상황이 생기면 너무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멀리 법원까지 입찰하러 왔는데 헛걸음하는 경우가 생기니까요. 그런데 이미 늦은 듯 했습니다. 집행관님이 다시 말을 이어갔어요. 땡땡땡님은 서류 하나 제출하지 않으셔서 무효 처리되셨습니다. 이어서 낙찰자 발표하겠습니다. 낙찰자는 땡땡땡땡만 원을 써내신 석세스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낙찰 영수증을 봤는데 경매 집행관님이 저에게 한마디 해주시는 거예요. 무효 처리된 저분이 1등이셨어요. 오늘 정말 운 좋으시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써낸 금액은 분명 2등이었어요. 그런데 1등으로 써내신 분이 서류 한 장을 제출하지 않으셔서 무효 처리가 됐고요. 2등이었던 제가 낙찰자 신분으로 올라간 겁니다. 정말 얼떨떨 하더라고요. 그리고 갑자기 소름이 돋았어요. 마치 평행이론 같았거든요. 제가 3년 전 북부지방법원에 3호점 낙찰 받았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날도 매우 추웠던 겨울이었어요. 우주복처럼 생긴 빨간 히말라야 패딩을 입고 법원에 지하철을 타고 갔던 기억이 나요. 그때 서울 수유동에 있는 빌라를 낙찰 받았는데 그날도 1등으로 제출하신 분이 법인 서류 하나를 실수로 빠뜨린 거죠. 2등이었던 제가 낙찰을 받게 됩니다. 그 상황이 오늘도 발생한 거예요. 3년 전 겨울과 같은 오늘 같은 서울 북부지방법원 같은 지역의 부동산 둘 다 1등 무효 처리가 되고 2등이었던 제가 낙찰.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제 소식을 지인들에게 알렸어요. 5호점으로 멈춰있던 제 부동산에 6호점 물건이 찾아왔어요. 몇 번을 입찰하며 폐찰할 때도 이 물건만은 꼭 낙찰받고 싶다 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 결실을 맺게 되었네요. 낙찰의 즐거움과 동시에 불안감이 그때부터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시작했어요. 이제 진짜 경매 투자 시작이거든. 부동산 경매 투자하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바로 명도잖아요. 명도란 쉽게 얘기해서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과 잘 이야기 나눠서 집을 비우는 과정을 뜻해요. 많은 사람들이 명도할 때 무서운 사람이 나올까봐, 집을 비워주지 않을까봐 등 큰 감정 소모를 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꺼려합니다. 저도 현재 명도만 4번째 진행하는데요. 지금도 떨리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3건을 경험하며 느낀 건 다 같은 사람이구나, 어떻게든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는구나 였어요. 그래서 이 힘든 과정 또한 즐겨보려고 합니다. 힘들면 힘든 대로 느끼는 바가 있을 것이고, 수월하게 해결되면 감정 소모 안 하고 끝내서 좋지라는 마인드로요. 명도에 관한 영상은 3편에서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때도 재밌게 시청해주세요. 그렇게 명도가 끝나면 그때부터 대출과 집수리가 시작됩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수리를 진행하려고 해요. 이 과정 또한 재밌게 담아볼게요. 제가 명도 당시에 이 집에 들어가 보게 되었는데요. 생각보다 상태가 좋지 않더라고요. 비포 애프터 모습이 상당히 기대되는 6호점입니다. 수리가 끝나면 이제 뭐죠? 바로 세입자 받는 순간이에요. 자동적인 월세가 들어오는 그날까지 힘차게 달려볼게요. 앞으로 이 6호점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스토리 형식으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부동산 경매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쭉 한번 영상 시청해보세요. 이상 날마다 조금씩 성장해나가는 석세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안에서는 강아지가 으르렁거리며 짖는 소리만 가득했다. 약 2분 후.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낙찰받은 석세스라고 합니다. 명도, 단어만 들어도 떨리는 이름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명도가 무서워서 경매 투자를 어려워합니다. 경매 투자자로서 저 또한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명도만 잘 해결해도 경매가 정말 쉬웠어요 라는 말이 나올 정도니까요. 2024년 2월 6일 낙찰받은 집에 다녀오기로 한 날이었어요. 지난주 낙찰을 받고 바로 제 6호점이 될 집을 방문을 했었는데요. 두근거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벨을 띵동 하고 눌렀지만 반응은 없었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메모장에 다음과 같은 글을 적고 돌아왔네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 부동산을 낙찰받은 석세스라고 합니다. 재계약 또는 이사 관련하여 얘기를 나눠보고자 하니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기다렸는데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방문을 했어요. 명도는 언제나 떨리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침을 꼴깍 삼키며 손이 벨을 향했습니다. 띵동. 반응이 없었어요. 속에서는 강아지 짖는 소리가 크게 들리더니 이내 조용해졌습니다. 다시 한번 벨을 눌렀어요. 그렇게 약 2분이 지났을까요? 현관문으로 가까이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와 띠리링 문이 열리네요. 누구세요? 이번에 경매 나왔던 이 집 낙찰받은 낙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집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보통의 채무자라면 거부 반응이 먼저 나왔을 겁니다. 하지만 이내 문을 열어주며 들어오라고 손짓을 해주셨네요. 집은 온갖 짐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발 디딜 틈 없이 옷, 가전가구, 박스 등 지방 가득 채우고 있더라고요. 문들은 많이 낡아 있었고 오랫동안 사는 적이 그대로 묻어나는 장판과 벽지가 보였어요. 다행인 건 벽과 천장의 누수 흔적이나 곰팡이는 보이지 않았네요. 그리고 집안 냄새 또한 그렇게 쾌쾌하지 않았어요. 집 전체를 살펴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수리 없이 오래 사셨구나. 많이 낡았어. 하지만 비포 애프터가 확실하겠는데? 집 컨디션이 생각보다 좋지 않아서 마음이 살짝은 불편했었는데요. 오히려 생각을 전환해서 수리 후 멋진 결과물을 뽑아내보자 라는 마인드를 다졌습니다. 그렇게 공손히 인사를 드리고 나왔어요. 지금껏 명도와는 사뭇 다른 느낌이었어요. 기존 세입자들과 명도할 때마저도 날이 서 있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세입자도 아닌 채무자분께서 좋게 대해주시니 뭔가 느낌이 묘했습니다. 집을 둘러보고 나오는 길에 전화번호를 받았습니다. 이 번호로 연락해서 이사 협상을 해야 하는데요. 바로 연락드리지 않았어요. 2월 9일부터 12일까지 설 연휴가 있었기에 바로 연락드리는 게 죄송스럽더라고요. 저도 신경 쓰고 싶지 않아서 최대한 편하게 명절을 즐겼습니다. 드디어 2월 12일이 되었어요. 협상 시작입니다. 전 집주인분께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어요. 문자의 전반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현재 전 집주인분의 상황, 앞으로의 경매 진행 상황, 불법 건축물 철거 상태 체크, 이사 날짜 협상, 이사 비용 제한 등 현 상황에서 잘 아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렸고요. 친절하게 잘 대해주셔서 이사비도 어느 정도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콩닥콩닥 불안한 심장을 부여잡으며 기다렸어요. 약 2시간이 지났을까요? 전 집주인분께 연락이 왔어요. 반응은 전과 비슷하게 상당히 호의적이었어요. 채무자분께서 현재 경매 상황 인지를 잘하고 계셨어요. 저도 이사비를 어느 정도 지원해드려야지 생각하고 말씀드렸기에 잘 진행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제는
이사날만 남았습니다. 집만 잘 비워주신다면 그때부터 바로 수리를 진행할 예정이네요. 저는 그때까지 마음의 여유를 가지며 잔금 납부를 진행해야겠죠. 이번 물건은 제가 시간이 조금 여유로워 셀프 등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셀프 등기가 어려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은 제 블로그 글 꼭 정독해 보세요. 명도에 관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편에 집 수리 그리고 세입자 받는 과정까지 담아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날마다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석세스였습니다. 이렇게 명도가 쉽게 끝난다고? 이번 집은 낙찰부터 명도까지 너무 수월하게 진행되어 입가에 미소가 쓱 지어졌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집 내부를 들여다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석세스입니다. 오늘은 지난 낙찰 후 명도 1탄에 이어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제가 낙찰받은 집에 살고 계시는 분은 채무자였습니다. 현재 집에 대출이 있는데 그 돈을 갚지 못하여 경매로 물건이 나온 거죠. 보통 채무자분을 명도할 때 과도한 이사 비용을 요구하거나 연락 두절에 집을 비워주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현재 거주 중인 채무자분께서는 처음 연락 및 만남 때부터 상당히 협조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본인이 채무를 갚지 못해 경매 나온 상황을 잘 인지하고 계셨고 기존에 서로 협의한 이사 날짜로 확정을 지으셨더라고요. 약속을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사 가시기 전에 저는 마무리 지어야 할 것들에 대해 꼼꼼히 정리하여 메시지를 보내드렸어요. 이 내용은 명도를 할 때 낙찰자로서 체크해야 할 부분입니다. 먼저 모든 짐 폐기 및 쓰레기 처리예요. 집안에 있는 짐은 되도록이면 모두 빼게끔 하는 게 좋습니다. 보통 남기고 가는 짐들은 낙찰자가 돈을 들여 폐기물 또는 큰 종량제 봉투로 버리는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버리는 것도 다 비용이에요. 그리고 관리비 및 공과금 정산을 미리 하게끔 말해두세요. 이사 당일엔 정신이 너무 없기 때문에 하루 전날 완료 지어 놓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이사 당일날 방문하여 모든 내용이 완료되었다면 마지막으로 집 비밀번호를 받으시면 되세요. 3월 15일 이삿날 아침 아들을 어린이집에 등원시키고 부랴부랴 머리를 감은 뒤 저는 낙찰받은 집 수유동으로 향했어요. 가던 도중 채무자 어머님께서 전화가 왔는데 이삿짐을 다 빼고 현재 청소 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모든 짐을 뺀 상태가 어떨지 정말 궁금했어요. 상태에 따라서 집 수리 비용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드디어 집 도착. 채무자 어머님과 아버님이 열심히 청소를 하고 계셨어요. 귀여운 강아지도 숨을 헐떡거리며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더라고요. 저도 강아지를 워낙 좋아하는 편이라 몇 번이고 쓰다듬고 안고 를 반복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기분 좋음도 잠시 집바닥이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어요. 덕지덕지 붙어있는 테이프들, 그 밑으로 썩어있는 장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바닥에 물기가 있는 것 같은데 곰팡이 섞인 냄새에 눈살이 살짝 찌푸려졌어요. 손으로 장판을 들어보니 아니나 다를까 바닥이 젖어 있더라고요. 안방, 작은 방, 거실 뭐 하나 빠질 것 없이 모두 바닥이 축축했어요. 그걸 본 채무자 어머님께서 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여기 25년째 살았는데 바닥에서 한 번씩 물기가 올라와서 몇 번을 조치했는지 몰라요. 얘기를 들어보니 25년간 이 집에서 사는 동안 제대로 수리도 잘 못하고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식으로 보수만 해오셨더라고요. 아무래도 집에서 식구들이 거주를 해야 하니 바닥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로 인해 눈에 보이는 문제들만 임시방편으로 해결하고 있었던 거예요. 곰팡이가 핀 장판 바닥을 손으로 하나씩 걷기 시작했어요. 한번 찬 습기들은 쉽사리 빠지지 못했고 딱 보기에도 바닥 방수 공사를 무조건 해야 하는 집이었습니다. 제대로 수리를 안 해둔 집이다 보니 바닥 상태가 꽤나 좋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한숨이 좀 나왔지만 오히려 이번 기회로 멋지게 탈바꿈 시켜줄 생각을 하니 묘한 설레임도 생겼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바닥이 습하다 보니까 자연스레 집이 습하게 되고 그 이후로 바닥 모서리 부분에 곰팡이들이 꽤나 보이더라고요. 대공사가 예상되네요. 하지만 한 줄기 빛도 있었어요. 낡은 가구들 사이 고급진 싱크대가 보이더라고요. 최소 170만원 이상의 돈을 들여야 할 수 있는 인조 대리석 상판 가스레인지가 포함된 싱크대였습니다. 그래 어느 정도 공사 비용을 생각했으니 싱크대로 위안을 삼자 라는 생각을 했네요. 그리고 다행히 벽 부분과 천장 부분에 누수 흔적이나 곰팡이는 없었습니다. 이 점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로부터 약 1시간이 지났을까요? 모든 짐들이 빠졌고 쓰레기까지 완전히 정리된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약속했던 이사비를 바로 계좌로 싸드렸네요. 어머님께서는 연신 감사하다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고 저도 상당히 협조적으로 임해주신 어머님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로써 모든 명도 상황이 끝났습니다. 살짝은 난이도가 있을 집이라고 생각했지만 서로 좋게 끝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명도를 할 때 이렇게 잘 마무리 지으면 좋은 점이 꽤나 있습니다. 일단 집안 상태에 대해
꼼꼼히 물어봐서 하자 부분을 체크할 수 있고요. 이사를 나가신 뒤에도 집에 관한 궁금한 사항을 편하게 여쭤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러니 되도록이면 서로 적정선에서 협상하여 빠르게 마무리 지으세요. 물론 상대가 너무 비협조적이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강제 집행이라는 최후 수단도 고려해야겠지만요. 오늘은 이렇게 명도까지 완료한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이제는 정말 마무리 단계네요. 이 낡은 집을 어떻게 새 집으로 바꿀 수 있을지 집수리에 관련하여 손품 발품을 열심히 팔아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수리 단계를 간단히 말씀드려보면 첫 번째로 바닥 방수 공사, 두 번째로 문짝 문틀 시공, 세 번째로 도배장판 시공, 네 번째로 몰딩 페인트 시공, 다섯 번째로 LED 조명 설치, 여섯 번째로 문손잡이 콘센트 커버 교체 등입니다. 크게는 이 순서로 진행될 것 같네요. 다음 영상에서는 수리 진행 과정을 한번 자세히 담아 보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한번 꾹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도전하고 성장해 나가는 석세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삿짐이 빠지고 난 뒤 집 상황을 그대로 직면했습니다. 정신이 혼미해지더라고요. 그 빌라가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석세스입니다. 제가 24년 1월 31일에 낙찰을 받고 수리 중인 빌라를 시리즈로 나눠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수리가 약 50% 정도 진행된 빌라 모습을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처음 빌라를 낙찰받고 심장이 콩닥콩닥 떨리는 마음으로 명도를 진행하고 수리하는 단계까지 접어들었는데요. 이번 빌라가 수리에서 난이도가 별 5개입니다. 처음 집 바닥에 장판을 들어보고 겉으로 내색은 안 했지만 정말 심호흡을 몇 번 했는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이 또한 좋은 경험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빌라 수리까지 경험을 하고 나면 그 어떤 빌라를 수리하더라도 크게 당황하진 않을 것 같아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은 수리 진행 상황을 공유해 볼 건데요. 전체적인 수리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았어요. 바닥 방수 공사, 몰딩, 창문틀, 베란다 페인트 시공, 신발장 시공, 문짝, 문틀 시공, 도배장판 시공, 현관 데코 타일 작업, LED 조명, 방등 설치, 콘센트, 스위치 커버 교체. 크게는 이렇게 진행 예정입니다. 기존 바닥은 전 영상에서 언급했듯이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았어요. 20년 이상을 제대로 수리 하나 없이 거주하셨던 집이라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먼저 바닥공사 사장님께 의뢰해서 3일에 걸쳐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수리 전에는 바닥이 전체적으로 습함이 가득했는데 이번에 바닥 시공을 하면서 상당히 쾌적해졌어요. 직접 가서 바닥을 보니 당장 누울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만큼 집 자체가 바닥 시공만으로도 많이 바뀐 느낌이 들었어요. 물론 이건 제 기준입니다. 보시는 여러분들은 아직도 집 상태가 영 아니게 보이실 수도 있어요. 바닥 공사를 마치고 원래 계획으로는 문짝, 문틀 시공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문짝 시공 사장님의 스케줄이 바로 되지 않았어서 4일 시간 동안 페인트 칠 시공을 했네요. 집에 보이는 천장의 몰딩 부분 전체와 창문 틀 그리고 베란다까지 모두 화이트 톤으로 변신했습니다. 옛날 집 빌라들 대체로 체리색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체리색보다 더 오래된 민트색이었어요. 이 부분들을 화이트로 페인트 시공을 하니까 제 마음도 밝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기존에는 너무 오랫동안 관리되지 않아서 더러움 그 자체였는데요. 이번에는 페인트 칠을 하면서 확실히 화사하고 깔끔해진 느낌이 드네요. 여기서 잠깐 집 수리할 때 정말 심플하지만 강력한 팁이 있어요. 바로 집안 전체를 화이트 톤으로 가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 디자인 센스가 그렇게 좋지 못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기존 월세 집들도 그렇고 웬만해선 화이트 톤으로 전체 색상을 맞추는데요. 이렇게 하면 일단 70%는 선방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화이트로 전체를 시공하고 보니까 기존 모습과는 달리 확실히 깔끔한 모습이에요. 여기에 도배장판이 새롭게 깔리고 문짝 문틀이 화이트 색상으로 바뀌면 새집스러운 느낌으로 변할 겁니다. 기대해주세요. 페인트 사장님이 일을 다 마무리하고 여분의 페인트를 남겨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디 칠할 곳이 없나 보다가 싱크대 쪽 가스 연결관이 녹슬어 있더라고요. 마치 먹이를 찾은 하이에나처럼 바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나름 나쁘지 않게 페인트 칠을 마무리했어요. 오늘은 이렇게 바닥 공사, 페인트 시공까지 된 상황을 점검하였고요. 현관 바닥을 데코 타일로 작업하기 위해 줄자로 치수까지 재고 마무리하였습니다. 처음 이 빈집을 봤을 때는 정말 눈앞이 캄캄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50%가량 진행된 상황을 눈앞에서 보니까 터널 끝 빛이 보이듯 희망이 보이네요. 마지막까지 정신줄 바짝 잡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낙찰받은 집 수리 상황을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렸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수리가 100% 완료된 비포 앤 애프터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이라면 구독도 한번 꾹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날마다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석세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마주했던 순간은 정말 참담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 암울했던 빌라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석세스입니다. 1월 31일에 낙찰을 받고 약 2개월 반이 흘렀습니다. 이 빌라를 낙찰받고 수리하기까지의 과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네요. 2등이었지만 1등으로 낙찰받는 순간부터 채무자 명도 그리고 난이도 높은 집을 수리하기까지 마냥 순탄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집을 깔끔하게 수리하고 보니까 그간의 고생을 다 보상받는 느낌이네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현재 영상에 나오는 이 집의 비포 앤 애프터 영상을 모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수리 과정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됐었어요. 첫 번째 바닥 방수 공사, 두 번째 몰딩, 창문틀, 베란다 페인트 시공, 세 번째 신발장 시공, 네 번째 문짝 문틀 시공, 다섯 번째 도배장판 시공, 여섯 번째 LED 조명, 방등 설치, 각종 커버 교체, 일곱 번째 현관 바닥 보수, 여덟 번째 부엌 타일 보수. 처음 바닥 장판을 들어봤을 때는 깜짝 놀랐었어요. 장판 밑으로 물기들이 얼마나 많던지 누수가 아닌가 의심이 들었었네요. 그렇게 가장 먼저 바닥 방수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몰딩, 창문틀, 베란다 페인트 시공을 진행하였는데요. 23년째 수리 한 번 없이 사셨다 보니까 몰딩이 민트색이더라고요. 이건 아니다 싶어서 화이트로 모두 탈바꿈했습니다. 그리고는 절대 재사용 불가능할 것 같은 신발장을 다 뜯어내버리고 새롭게 교체를 하였어요. 교체 당시 상황을 보니까 쉽게 끝날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벽을 다 뜯어내고 깔끔하게 보수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문짝 문틀 시공이 이루어졌어요. 문과 문틀 모두 민트색이었고 나무들도 썩은 곳이 군데군데 보여서 모두 교체 시공을 하였는데요. 정말 하기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절대 페인트로는 나올 수 없는 깔끔함과 화사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는 도배장판 시공에 들어갔어요. 집 수리를 해보면 느끼시겠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이 바로 도배장판, 싱크대, 조명이에요. 이 세 가지만 바뀌어도 집이 몰라보게 달라지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참 여기서 한 가지 팁이 있는데요. 수리할 때 조명까지 함께 모두 맡기지 마세요. 필요한 조명, 콘센트 커버 등은 직접 인터넷으로 구매 후 수리집으로 배송시켜 두세요. 그런 다음에 도배장판 사장님께 저렴한 가격에 설치만 부탁드리면 됩니다. 왜냐하면 도배를 할 때 조명과 각종 커버들은 다 뗀 다음 다시 붙여야 하거든요. 기사님들도 어차피 도배하면서 겸사겸사 설치하면 되는 부분이라 저렴하게 맡길 수 있습니다. 수리가 모두 끝나고 난 뒤 집에 방문을 하였어요. 도배장판과 조명 덕분에 확실히 화사한 느낌이 집안을 감싸네요. 그런데 아쉬운 점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현관 바닥 부분이 지저분했고 부엌 타일 부분이 깨져 있는 등 너무 지저분했었어요. 이 부분을 수리하지 않으면 기존에 했던 수리들이 퇴색될 것 같은 느낌을 받았네요. 그래서 현관 바닥과 부엌 데코 타일은 제가 셀프로 진행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제가 웬만해선 이제 수리를 직접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워낙 제가 똥손이기도 하고 전문가가 괜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꽤나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런데 이 수리는 해볼만 하겠더라고요. 먼저 현관 바닥을 수리했는데요. 제가 선택한 건 바로 점착 데코 타일이었어요. 수리 후기 사진들을 보니까 꽤나 깔끔하고 손쉽게 할 수 있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현관 바닥이 나름 깔끔한 사각형 모양이라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그리고 하고 나서 보니 확실히 깔끔하고 보기 좋더라고요. 지금까지 수리를 하면서 매번 실패를 했었는데 이번엔 나름 성공입니다. 혹시 현관 바닥 변화 주고 싶으신 분들은 이 방법을 꼭 추천드려요. 드디어 막바지에 접어들었어요. 마지막은 바로 부엌에 있는 벽 타일 부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덕지덕지 오래된 스티커들도 붙어있고 타일도 깨져 있어서 꽤 난감했었거든요. 전문가님을 불러 타일을 새롭게 교체해야 하나 생각을 하다가 셀프 시공을 택했습니다. 현관 바닥과 마찬가지로 점착 데코 타일을 부엌용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가격은 생각보다 비싸지 않았어요. 가로 세로 30cm짜리 총 20장에서 3만원 정도 들었었네요. 먼저 한 장 통째로 붙일 수 있는 곳을 순서대로 붙여줍니다. 그리고 좁은 부분들을 길이 체크하여 커팅 후 테트리스 하듯 붙였습니다. 살짝 커팅 마감이 아쉽기도 했지만 붙인 뒤의 모습을 보니까 좀 다르더라고요. 확실히 깔끔했습니다. 측면 벽과 정면 벽 모두 붙이고 나니까 약 2시간 조금 넘게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생각보다 결과물이 괜찮아서 뿌듯했어요. 업체에 타일 작업을 맡겼으면 최소 100만원 이상은 들었을 것 같은데 꽤나 절감을 하였네요. 이렇게 데코 타일을 붙이고 난 뒤 마감을 해주었어요. 인터넷에서 실리콘 쏘는 법을 연습한 뒤에 장인 손길처럼 정성스레 발랐습니다. 실리콘은 이번에 제가 제대로 처음 쏴봤는데요. 부족한 마감을 실리콘이 상당히 많이 커버해 주더라고요. 약간 마무리 단계에서 만능 열쇠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지저분해진 싱크대 벽 부분을 새 것처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길고 긴 수리 대장정을 드디어 끝마쳤습니다. 처음에는 발도 디디기 싫었지만 이제는 제가 발 뻗고 눕고 싶은 빌라가 되었네요. 그럼 수리 전후 전체 모습 한번 보시죠. 이번에 수리를 진행하면서 몇몇 분들께서 수리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전체적인 수리 비용에 관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영상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구독 한번 꾹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석세스입니다. 오늘은 경매로 낙찰받은 빌라의 총 수리 비용을 한번 공개해 보려고 합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해 볼게요. 크게는 아래와 같이 수리가 이루어졌어요. 첫 번째 바닥공사, 두 번째 몰딩, 창문틀, 베란다 페인트 시공, 세 번째 신발장 시공, 네 번째 문짝, 문틀 시공, 다섯 번째 도배장판, 여섯 번째 LED 조명, 방등 설치, 각종 커버 교체, 일곱 번째 현관 바닥 보수, 여덟 번째 부엌 타일 보수. 그럼 하나씩 비용을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진행된 바닥 방수 공사 비용이에요. 오랜 시간 특별한 보수 없이 살아온 집이라 바닥이 습했습니다. 장판 바닥은 썩어 있었고 군데군데 물기들이 보였죠. 3일에 걸친 바닥 방수 공사 작업은 총 200만원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비용은 좀 든 편이지만 장기 보유 측면에서는 크게 아까운 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페인트 시공이에요. 몰딩과 창문틀, 베란다가 꽤나 지저분한 모습이었어요. 몰딩과 창문틀은 민트색이었기에 반드시 색상 변화를 줄 필요가 있었네요. 베란다 또한 한 번도 관리받지 못한 공간이라 화사하게 페인트 칠을 하고 나니까 새롭게 태어났어요. 이 세 가지 모두 포함해 총 40만원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신발장 시공이에요. 이 신발장도 반드시 교체해줘야 하는 것 중 하나였습니다. 앞면 거울은 깨져 있었고 너무 낡은 모습이었기에 새로운 변화가 필요했네요. 35만원에서 수고 비용 3만원 더 챙겨드려서 총 38만원 들었습니다. 네 번째는 문짝 문틀 시공입니다. 처음 집에 와서 집 상태를 체크할 때 눈에 띄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문짝이었어요. 오랜 세월을 대변하듯 나무들이 사가 있었고 민트색이 거의 벗겨질 만큼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페인트로도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무조건 교체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화장실 포함하여 총 3개의 안방은 문틀만 교체하여 총 105만원 들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도배장판이었어요. 이것 또한 반드시 해야 하는 부분 중 하나죠. 한치의 망설임 없이 수리를 진행했어요. 벽면 비닐 필름 시공 포함하여 총 125만원 들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조명과 방등 그리고 누리끼 끼해진 각종 커버들을 교체했어요. 이건 제가 전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었지만 그대로 다 맡기지 마세요. 필요한 조명과 방등 각종 커버들은 인터넷으로 구매한 다음 설치 장소로 배송해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도배장판 사장님께 설치만 부탁하세요. 그럼 비용이 꽤나 절감되는 걸 느끼실 거예요. 자재 비용 모두 포함하여 18만원 들었습니다. 일곱 번째는 현관 바닥 보수입니다. 기존 바닥이 꽤나 더럽고 칙칙함이 느껴졌었어요. 현관 바닥 데코 타일을 검색하니까 상당히 많은 제품들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밝은색 대리석 문양의 데코 타일을 선택해서 셀프 시공을 했습니다. 비용 24,000원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엌 타일 보수예요. 부엌은 고민이 많았어요. 상태가 너무 애매했었거든요. 군데군데 타일이 깨진 곳이 보였고 스티커가 덕지덕지 붙어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어요. 그러다가 부엌용 타일을 검색해 보니까 셀프 시공 후기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또다시 도전했습니다. 막상 하고 나니까 결과가 꽤나 괜찮아서 스스로 대만족했어요. 비용은 모두 42,000원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비용을 합산해보니 총 534만원 정도 비용이 발생했고요. 거기에 쓰레기 봉투 비용, 실리콘값 등 잡다한 재료 비용 모두 포함하면 약 540만원 들었네요. 처음에는 비용이 더 크게 발생하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다 끝내고 보니까 나름 가격을 저렴하게 진행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수리를 진행하실 때 꼭 여러 군데 견적을 많이 내보시고요. 한 업체에 모든 걸 맡기지 마세요. 그러면 아무래도 금액 단위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한 단계 한 단계마다 가격 비교를 해가면서 진행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손품 파는 시간은 조금 더 들었었지만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확실히 절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의 낙찰받은 빌라 수리 비용 영상까지 모두 완료되었네요. 에필로그 총 7파에 걸친 나름의 장기 프로젝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더욱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날마다 조금씩 더 성장해 나가는 석세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